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2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곁에 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 드는데 정작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아직 봄 기운이 돌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그 주식시장은 나름대로 좀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조금 상승 장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금년 내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위험 요인들을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을 구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금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경기의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도 11월 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증대로 금융시장은 그 불안 요인이 사실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우리에게 어떤 요인들을 위험 요인들이 있을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요인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소위 PF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의 부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중요한 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말 현재 그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 3천억쯤 됩니다. 그리고 연체율은 2.42%입니다. 그래서 그 2020년 대비해서 금액으로는 한 42조 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연체율은 1.87%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릿지론을 해준 증권사라든지 여전사 이런 제2금융권의 그 부실이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근 1년 동안에 이 브릿지론에서 그 착공 단계인 본 PF로 이행되고 있는 사례가 지금 거의 없고 게다가 미분양도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이 그것인데요. 태형건설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한 4조 4천억 정도 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우발 채무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상당한 재무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인 건데요. 이렇게 이제 그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써서 발생하는 위험도 있지만 또 브릿지론이나 본 PF 대출을 또 해준 많은 금융사라든지 또 이걸 토대로 만든 AB, CP 이런 것을 투자의 경우에도 지금 동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저해를 가져올지 우리가 유념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사업성에 기초해서 그 질서 있는 건설사의 구조조정과 사업의 연착륙들을 꼭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2년 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그 레고랜드 사태라는 게 발생을 했는데요.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해줬는데 그 지급보증을 이행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그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촉발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PF가 바로 이렇게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 누중 문제입니다. 가계부채는 여러 가지의 범주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계 신용잔액이라고 하면은 1금융권의 가계대출, 그 다음에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그 다음에 카드사의 판매 신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 가계 대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가계 신용 잔액이 2023년 9월 말 현재 1,876조 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상승세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그 하반기 들어서 정부가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다시 확대를 하게 되면서 다시 증가폭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2020년, 2021년 월 평균 증감액이 10조 원 또는 11조 원 정도로 큰 폭 상승을 했었는데 2022년에는 0.4조 원으로 상당히 그 고금리 정책에 의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제 작년이죠. 1월에서 9월까지 월 평균이 한 0.7조 원이니까 아주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다시 커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년 1월 은행 가계대출도 지금 3.4조 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4조 9천억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대출이 우리 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대부분 다 그 주택담보대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상당 부분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유인에 의해서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발생한다면 우리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고, 특히 대출을 해준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재무 건전성을 어떻게 그 금융사들이 잘 관리해 나갈 것이냐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지 여부를 판가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가계부채는 우리나라의 소비 여력을 급격히 줄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쪼록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이루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레토릭이 아니고요. 최근에 한국은행이 국회에 낸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다중채무자, 즉 세 곳 이상에서 빚을 낸 사람이 약 450만 명입니다. 근데 이 규모는 전체 가계대출자 1983만 명의 약 23%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중채무자의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I라고 하죠. 이 비율도 평균 58.4%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다중채무자가 월 500만 원의 소득을 벌었다고 했을 때 약 300만 원 정도는 그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세 공과금을 제외하면 사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월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한 150만 원도 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중채무자들이 많아지고 또 DSR이 높아지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불가피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 증가율이 되게 더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소비 증가율이 대체로 한 4%대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도 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그 소비 지출 증가율이 1.8%였는데요. 금년에 한국은행의 전망치에 의하면 1.9%, 그리고 KDI의 경우에는 1.7%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을 만큼 우리의 소비 지출 상승 여력은 이 가계부채 때문에 매우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누중은 우리에게 저성장 구조 고착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올해는 부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꼭 이루는 원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상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권 시장에서 한국의 증권 시장의 어떤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한반도의 이 지정학적 갈등도 또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반도에서의 어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내성화돼 가지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만은 최근의 갈등은 좀 그 수준을 약간 넘어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내내 어떤 의미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총선까지는 이제 이러한 국면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 요인을 우리가 이 요인에 의한 부분을 잘 점검을 해야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